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4만 5천여 명이 오늘 등교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혀있던 학교의 문이 80일 만에 다시 열립니다.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다른 학년들은 앞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횟수 등이 결정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수업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이 된 감염 사례가 20건이 넘게 나온 가운데 이 강사의 제자가 갔던 PC방을 이용해서 감염이 된 고등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체육시설과 학원 등 여러 시설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편들기에서 벗어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말라리아 치료제를 일주일 넘게 복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정하게 유통하는 걸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WHO가 잘 대응을 했는지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합의도 됐습니다. 교정 당국이 희대 탈옥수 신창원이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 침해라면서 신 씨가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1997년 교도소에서 탈옥한 뒤 2년 6개월 만에 붙잡힌 신창원은 20여 년 동안 독방에서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습니다. 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절기 소만을 하루 앞둔 어제 설악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고지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2cm 정도 쌓였는데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이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혀있던 학교의 문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4만 5천여 명이 우선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병원 내 감염도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등교를 피해 갈 수도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을 하게 될 다른 학년들이 격일이나 격주로 학교에 가는 것과는 다르게 고3 학생들은 일단 매일 등교가 원칙입니다. 등교하자마자 내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시작으로 중요한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학교 안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나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5차례 미뤄진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학 입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나머지는 격주나 격일, 주 1회 등교 등 학교 사정에 맞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일단 모아놓고 수업하기로 한 만큼 감염에 대한 우려는 피하기 힘듭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고 실제 어떤 상황이 학교에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방역 책임을 교사에게 모두 미룬다는 불만이 커서 정부는 신속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내 의심 증상자는 구급대가 옮기고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검체 또 학교 관계자의 검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학생들에게도 매일 자가진단, 아프면 등교 중지, 책상 닦기와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선 학교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도 낯선 미러링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상들이 앞뒤로 1m 간격을 두고 놓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손을 뻗어도 옆 친구에게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교사가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마이크까지 마련했습니다. 급식실 앞에서는 다시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잽니다.
배식을 받으면 이렇게 한 자리를 띄우고 자리에 앉습니다. 투명한 칸막이로 옆과 앞이 막혀 있어서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어도 침이 튀지 않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기기에 체온이 37.5도 넘는 학생이 포착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이렇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관찰실은 다른 수업 교실과는 떨어진 층에 마련했습니다. 보건실이 가까이 있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방역 구멍이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밀집도를 낮춰야 하는데 교육부가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사례로 든 미러링 수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환송해놓은 게 안 보일 겁니다. 너무 작아서 선생님 수업하는데 한 사람씩 달라붙어가지고 보조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부가 방역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산발적인 추가 감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의 학원 강사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인천 지역의 학원과 카페, 체육시설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후입니다.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PC방을 방문했는데 나흘 뒤인 10일부터 기침 증세가 나타났고 미각과 후각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A군이 방문한 PC방은 이태원 클럽을 찾은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의 수강생인 인천 119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A군은 PC방을 다녀온 지 이틀 뒤인 8일 저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용현동의 음식점과 서점, 카페와 제과점을 차례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오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연수구의 한 체육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11일에도 마스크 없이 카페와 PC방을 이용했고 다음 날인 12일에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카페와 학원 두 곳에 머물렀습니다. 미추홀구는 A군의 이동 동선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으며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내 5대 종합병원에 속하는 삼성 서울병원도 뚫렸습니다.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방역관리에 집중해왔는데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접촉한 사람만 600명이 넘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본관 3층 수술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25개 수술실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그제 18일 오후입니다. 지난 16일에 증상이 시작됐고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18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있기 전날까지 수술실에서 일했습니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어제 오전 동료 간호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근육통이 있었고 다른 2명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들 간호사 4명은 3층 수술장, 시구역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에 함께 참여해 온 것으로. 검사 대상자는 오전에 277명에서 오후에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12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 당국이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있어 접촉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수도권의 다른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직원 1명이지만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물을 통째로 폐쇄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10층짜리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출입 통제라고 붙은 유리문 뒤엔 병실 칸막이까지 세워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용인 강남병원 방사선사인 26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그젯밤 11시 반쯤입니다. 강남병원은 일반 외래 환자와 호흡기 질환 환자를 구분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병원 직원이다 보니 병원 의료진과 환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강남병원에 대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원 안 환자 174명과 의료진 39명 등 213명은 외부 출입은 물론 층간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서 접촉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병원 직원은 총 135명가량입니다. 이 중 외래와 입원 환자가 118명입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는 방사선실에서 A씨와 접촉했습니다. 용인시는 A씨가 지하철 분당선을 이용해 용인 기흥역과 분당 서현역을 오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편들기에서 벗어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말라리아 치료제를 일주일 넘게 복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과 관련해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WHO 때리기에도 연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거듭 거론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결별하겠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But basically they have to clean up their act. They have to do a better job. They have to be much more fair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r we're not going to be involved with them anymore. We'll do it a separate way. Okay?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이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따지고 30일 안에 중국 편들기를 시정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히 끊고 탈퇴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면서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주일 넘게 복용하고 있다고 하루 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비만이라 적절치 않다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비판에 대해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ut people are going to have to make up their own mind. Plus, it doesn't hurt people. It's been out on the market for 60 or 65 years for malaria, lupus, and other things. I think it gives you an additional level of safety. 자, 그리고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 중국 투자 문제를 또다시 거론했군요. 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투명하지도 또 책임감이 있지도 않다며 중국 기업에 자신 있게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커들로 보좌관은 앞서 연방 퇴직금의 중국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습니다. 커들로 보좌관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국채를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파상 공세에 대해 중국도 맞받았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감염병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과 통화 정책을 이끄는 책임자들이 나란히 의회 청문회에서 과감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영상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수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의 말입니다. We have the remaining money to create or expand these programs as needed, and we continue to monitor a variety of economic sectors closely and are prepared to support these programs with the Federal Reserve as we need to move forward.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차단 조치는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미국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차단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무역 등 필수 이동을 제외하곤 국경 이동을 금지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어제 뉴욕 증시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보건의료 전문 매체인 스탯은 모더나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과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복수의 백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9% 떨어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5%와 0.54%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처음으로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 특히나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심이 더 집중이 됐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이 지금 한창이죠.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이런 의료품들이 공정하게 유통이 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WHO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에 맞서서 잘 대응을 했는지 독립적인 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와 백신 등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를 공유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194개 회원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사상 처음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대응 방식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WH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WHO의 역할을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WHO의 34개 집행이사국 가운데 한 곳으로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집행이사로 2023년까지 3년 동안 WHO의 예산과 주요 운영 방안 수립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1997년에 교도소에서 탈옥을 해서 2년 6개월이 흐른 뒤에서야 검거가 됐던 신창원. 이후 20여 년 동안 독방에서 CCTV를 통한 특별 개호를 받아왔는데요. 이 CCTV가 철거가 됐습니다. 인권 침해라면서 신 씨가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섭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무기수 신창원이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교도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신 씨가 수감된 독거실에 CCTV를 제거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전자영상장치로 감시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신 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도 노출된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탈옥했습니다. 2년 6개월 뒤 검거된 신 씨는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탈주와 자살을 시도했던 전력 때문에 특별 개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이 금지됐고 방에 설치된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 보고 법무부와 교도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교도소 측은 신 씨가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 여름 기운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이제 6월도 2주가 안 남았는데
어제 설악산은 눈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중청 대피소 일대에 눈이 쌓였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전합니다.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절기 이파가 2주나 지난 어제 강원도 산간 지역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중청 대피소 앞마당에 눈이 쌓이고 주변 나뭇가지에도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측은 어제 오후부터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하더니 눈발이 굵어져 2cm가량 눈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눈의 중심 역할을 하는 눈 결정은 구름 속 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일 때 잘 만들어집니다. 눈송이는 지표면 온도가 0도에서 영하 4도 사이에서 서로 잘 결합돼 크기가 커집니다. 어제 설악산은 영하 1.7도, 향로봉은 영하 0.6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눈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상층부의 차가운 공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은 내린 날이 아닌 관측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끝눈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린 눈은 관측 기록상으로도 여름의 문턱에서 찾아온 이례적인 눈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설악산에서 가장 늦게 눈이 관측된 날은 2018년 5월 3일이었습니다. 지난해는 4월 26일에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강원 산간 지역의 기온이 대부분 영상으로 오르면서 눈 대신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된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폐광 마을인데요. 객실이 있는 건물,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물, 회의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각각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골짜기 안에 집과 공장이 빽빽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석탄 산업이 한창이던 1980년대 모습입니다. 3만 5천 명에 달하던 인구는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4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빈집이 늘던 때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전체를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살렸습니다. 고깃집이 있었던 건물이 호텔 객실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마다 욕실이 딸려 있고 이 TV와 냉장고 같은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멀티미디어 기기를 갖춘 이 회의실은 원래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사진관 등 골목 상점은 투숙객에게 요금을 깎아줍니다.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마을 호텔로 바꾸어서 그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들이 호텔 수익을 나눠 갖는 만큼 만족도도 높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객실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폐광마을의 변신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처음으로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굵직굵직한 국제회의 또 행사들이 올해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9월에 열릴 예정인 유엔 총회도 역시 원래 모습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을 제안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올해는 축소하자, 총회를 축소하자라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정상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올해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 연설로 대체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의 숫자도 뉴욕에 주재하는 각국의 외교관 1명으로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오는 9월 개막 예정인데요. 그동안 유엔 총회는 개막 기간에 각국 정상과 외교장관, 수행원 등 수천 명이 참석해서 외교의 월드컵으로 불렸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경제 활동들이 멈춰서니까 지구는 깨끗해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수치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는 국제 과학자들의 컨소시엄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또 일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26%나 감소했습니다. 외신들은 2006년 이래 보지 못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세계 69개 나라가 포함됐고요.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기체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선 박병석 의원과 5선 김진표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단일화 여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후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청원이 올라와 53만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청와대가 가해 아동은 실존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청원을 올린 30대 여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6.25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4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 용사는 132명인데 가족까지 모두 900여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에도 진단 키트 등 5억 8천만 원가량의 물품을 에티오피아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1분기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빼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더 드러나는데요. 591곳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든 정도가 62%에 가깝습니다.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서비스 혁신에도 맞지 않다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여러 다양한 서명 수단들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처럼 차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자신의 심전도를 의료진에 보내고 의료진은 이를 보고 병원에 와야 할지 정하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편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전 3호 주얼리호 선장이 8년 동안의 해군 교관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퇴직합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에서 총상을 입었는데 수술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돼 다음 해부터 해군 장병들에게 해양 안보 교과목을 가르쳐왔습니다. 서울 강남과 대구 유명 클럽의 마약을 유통시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마약을 클럽 직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공급했는데 검찰이 9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마약을 공급한 밀수 총책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부산 유통산업단지 안에 있는 주방용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밖에 있던 물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악 서비스 1위 업체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없앱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 때문입니다. 1시간 단위에서 24시간 단위의 집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야외 상영관 같은 넓은 공간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5개 나라에서 97편의 영화가 소개가 되고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석 달 가까이 중단됐었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을 오늘부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별빛 야행, 창덕궁 달빛 기행 등도 행사 진행 방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달 말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서 전해드린 전자서명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개정안,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의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데 이어서 첫 범행 나흘 뒤에는 부산에서 온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오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1, 2심은 재판부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변론 이후에 통상 6개월 내에 내려지는 걸 감안하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경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사망한 아들 계좌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낸 80대 노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빚을 정리하는 데 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숨진 40대 아들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모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아들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해 6차례에 걸쳐 5억 4천여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첫 범행 시점은 아들이 지병으로 사망한 지 8시간 뒤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을 속였다고 봤습니다. 또 아들의 상속인인 초등학생 손녀에게 갈 재산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1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A씨 측은 인출한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는 등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의 재산 관리를 해왔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보류됐습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 지역 버스 업체인 수원역에게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에 자수한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라임자산 운용 사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서 미세먼지 등 전국의 대기질 현황 데이터의 외부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포털 사이트와 K웨더 같은 대기질 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어제 오후 공공데이터 포털 내 미세먼지 API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미세먼지 API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취합한 전국 미세먼지 정보를 민간 등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신모 씨에 대해서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심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 믿고 갑니다. 예?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는 음성 유서를 통해 입주민 신모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심 씨에 대해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최 씨와 다툰 뒤 무차별 폭행에 다치게 만든 혐의입니다. 당시 심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최 씨에게 치료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심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심 씨는 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최 씨에게 경비원을 그만두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에 강요와 협박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심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심 씨를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차례나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4만 5천여 명이 우선적으로 학교에 갑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방역 대책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양정고등학교에서 고3 진학 홍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윤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육당국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등교 개학을 준비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근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일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일단 고3 학생들입니다. 준비 작업은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지금 5번에 걸쳐서 이게 연기가 됐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육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금 날아간 상황인데 그 수년돼서 이제 뒤로 다 넘어가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교육 이제 관계자들이랑 여기 선생님들이랑 일정을 조정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등교 정지가 언제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나면 등교 정지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닥쳐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뭐 학교에서 방역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학급별로 구비해야 할 그런 어떤 비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배치가 돼 있고 교실 배치, 그다음에 동선 같은 것도 지금 아이들 지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논의랑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등교 정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의 교직원이나 학생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등교 정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그 매뉴얼대로 아이들이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 확진이 되게 되면 확진되는 날로부터 바로 이제 등교 정지가 되고 다음 날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날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의심이면 그 학생들이 자가 그 집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확진이 결과 나오면 학교 전체가 지금 등교 정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학생들은 지금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곳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조치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뭐 꾸준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의료진들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등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요. 일단 시작한 마당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준비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일선 학교에서도 고민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마도 이제 고3들의 어떤 입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작한 마당에는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의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에 격리 장소에 있게 되고 근처에 있는 119에 연락을 하면 바로 이송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바로 진단을 받게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도 일단은 이제 학생이 만약에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나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언제 열지 이런 여부들은 방역당국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정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교를 피해 갈 수도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일단 같이 논의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도 상황이면 뭐 등교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정도의 의견은 모아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좀 불가피하게 바로 시작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하더라도 이게 뭐 9월이든 10월이든 다시 뭐 환자 상태가 많아지고 재유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열어놓고 일단 진행을 해봐야 어떤 그런 상황일 때 또 학교를 뭐 휴업할지 이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든 현재 앞으로의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학교를 우선 열고 수업을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 정도의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과거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었고요. 얼마 전에 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뭐 문을 닫는 학교들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죠. 지금 밀집하거나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공간들을 기피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어쨌건 뭐 적게는 뭐 수백 명에서 과대학급, 과밀학급해서 1000명 이상의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어디서든지 이제 한번 이제 어디선가 이제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부나 이제 방역 당국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학교의 등교 정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그걸 이렇게 잘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교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전파가 좀 되는 전파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잘 막아서 다른 학교로의 전파 또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게 될까요? 일단 확진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학교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은 다 이제 집에서 이제 있게 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방역당국이 상의하고 있는 거는 발생한 학교의 전 이제 교직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검사를 아마 하도록 하는 것들을 상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상에서 이제 추가된 확진자 수에 따라서 학교의 이제 그 기간, 학교의 휴업 기간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치할 부분들이 방역 당국이 이제 조언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지금 더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뭐 다시 감염이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더 빠르게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자가격리 비슷한 형태로 이제 교직원도 이제 다니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로 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사실 더 우려하는 바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또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변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파된다든지 이제 접촉을 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학교에 관련돼 있는 정책들도 방역 정책도 중요하지만 학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는 여러 학교가 모이는데 거기서 만약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접촉자들이 여러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근처에 있는 학교들 여러 개가 같이 휴업을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학원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이제 교육부에서 마련을 해줘야 학교 등교 수업 자체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뭐 학원이라든지 카페, 체육시설 이런 데 여러 곳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 학생이 마스크라도 썼더라면 괜찮을 텐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무증상 감염 자체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 끝까지 증상이 안 나타나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네. 그다음 무증상 감염기라 그래서 앞으로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뿐인데 이제 확진을 해보면 검사가 나오는 분들인데 일단은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이제 증상 발현하기 한 이틀 정도 전부터 증상이 이제 감염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시작되면 이제 그 전염부터 확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들을 보면 무증상 감염기에서의 전파된 사례들이 상당수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 거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한다든지 또는 활동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무증상 감염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학생들 등교 수업 이후에는 어쨌든 일상생활 자체에서 되도록 이제 혼자 있거나 이제 뭐 넓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도 등교 수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근 소장님. 학교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급식실에도 칸막이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이제 급식실 두 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급식실은 일단 어쨌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지금 칸막이를 모든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급식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학교에서 조치를 한다면 화장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제 보통 한 60분에서 70분 정도의 학생들이 1, 2, 3학년 학생들이 식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을 분리를 하고 이제 학생들도 좀 떨어져서 먹을 수 있게 그다음에 시간도 좀 분리를 하고 공간도 좀 분리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 점심시간이 약 한 100분까지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 한 50분, 45분이나 50분 수업에서 5분이나 10분씩 수업 시간을 이제 줄이면서 단축 수업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부분도 쉬는 시간을 이렇게 학년별로 교차할 수도 없어요. 이게 수업이 한 선생님이 한 학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임장 지도를 좀 하고 최대한 이동을 좀 줄여주는 그다음에 수업 중에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크게 이제 좀 참을 수 있다면 화장실 가는 걸 좀 지양했었는데 지금 수업 중에도 좀 화장실이 좀 가고 싶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좀 갈 수 있게 학교에서 좀 선생님들께서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때는 학교에서 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놀거나 이렇게 모여 있지 않게 산책을 하더라도 거리를 좀 두고 산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거리 두기를 교실에서 교실 밖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는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밀 학급도 문제잖아요. 뭐 3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그 교실의 경우에 학생들 간의 간격을 1m 이상 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분반 수업을 하거나 30명 이상 있거나 한 개 학교에서 지금 1000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두 개 학급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강사에 대한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으로 이 A반에서 분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A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이 B반에서 영상으로 보여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육 효과라든가 또 강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가 그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 그대로 30명, 뭐 31명, 32명, 29명 이게 지금 30명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거리를 최대한 벌려놓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이동을 좀 줄여주는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요. 날이 더워지게 되면 에어컨도 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에어컨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지침은 좀 마련이 됐습니까? 세부 지침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교육부는 이미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요. 교육부도 이미 그런 기체 역학하시는 교수님들, 뭐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고 어제 또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육부 지침이나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트느냐 마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기를 제대로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환기가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고 만약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틀어놓는 거라면 이제 창문들을 이제 몇 개는 좀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에어컨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비말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에어컨 기류 때문에 흩어지면서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아주 멀리 날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그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환경 전체를 아주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가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손위생을 잘하게 되면 환경에 묻은 것들을 내가 안 묻힐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손위생 그리고 중간중간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책상을 자주 닦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이제 소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에어컨을 틀더라도 주변부를 오염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되 창문이나 문을 수시로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이 됐습니까, 선생님? 구체적인 지침이라기보다 행정실은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실에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보면 그 학기 초에 필터를 항상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교체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에어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지향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틀지 않는 방향에서 제일 좋겠지만 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환풍을 아마 권고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방충망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충망 이제 해충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방충망 청소하고 지금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학교 현장에는 방역 전문가가 없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뭐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고 익혀서 시행을 하시겠습니다만 방역 전문가가 없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역학조사를 요청하거나 의심 환자에 대한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가 진단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담임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학교의 시설적인 부분에서 에어컨이라든가 뭐 시설을 뭐 급식실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건 행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학교에도 지금 보건 선생님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들이 뭐 손 씻기 위생 방법이라든가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학급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심 환자가 있을 때 선생님들 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다 하고 있어요. 분업이 자연스럽게 그 분과별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생활안전부라고 해서 옛날에 생활지도부나 생활안전부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쉬는 시간마다 어떤 선생님들이 어느 위치 몇 층 화장실에 좀 쉬는 시간 있어 달라든지 뭐 정원에 좀 지도해서 이렇게 임상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부서별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분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보건교사와 선생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는 수업 준비대로 해야 되니까. 네, 이재갑 교수님, 이 방역 전문가들을 일선학교에 뭐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아닌 거죠?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파견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보건교사들이 이제 그런 방역 당국하고 연락하는 주된 연락처이기 때문에 그런 보건교사하고 이제 컨택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을 1대1로 묶어주면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황 발생해서 바로 이제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부는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도 좀 그런 거에 좀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좀 자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도 만들어주면 학교에서 가진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은 들거든요. 또 이렇게 학교 안에 있는 또 학부모들 중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도 그런 학부모들을 조금 좀 활용을 해서 좀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선생님, 이제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하고요. 내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실시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3 진학 홍보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고3 학생들 뭐 여러 가지로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능 시험을 뭐 한 달 정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기됐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입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뭐 입시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뭐 기간을 뭐 연장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학생들한테 지금 뭐 재학생이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재학생 중에서도 입시 전형에 따라서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 이제 등교 계약한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유형의 학생들이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지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조건 뭐 불리하다, 뭐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어떤 조치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지금 뭐 교육 당국이나 보건 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 있으면 끝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확진자라든가 이런 학생의 확진자들이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한 지침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자율적으로 지금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지만 학교마다 그래서 조금씩 상이한데 이런 어떤 방역 당국에서 좀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가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매뉴얼을 보면 이 매뉴얼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바로바로 빠른 조치가 학교에 이렇게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학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과 이제 교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단은 이제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도록 하고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학교 내에서도 이런 증상이 발견했을 경우에 바로 신속하게 이제 진단 체계로 들어가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차피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확진자가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한 학교 뭐 두 학교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또 답답해하시지 말고 어쨌든 방역 당국이 잘 조치할 건들 믿고 함께 따라주시는 게 그렇게 아이들의 등교 계약 어차피 시작한 마당에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디 학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정고등학교 박윤근 고3 진학홍보부장, 그리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논란, 이번에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안성 쉼터에 대해서입니다. 정의연 전 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회계부실 문제로 이미 5년 전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입니다. 201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기부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입니다. 2년 뒤 쉼터에 대한 기부금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쉼터가 잘 활용되지 않고 프로그램 실적이 없어 사업평가에선 세 번째인 C등급을, 회계평가에선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겁니다. 규정상 이후 2년간 정대협은 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정대협은 쉼터 사업을 중단하고 시설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쉼터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개인 비리나 유용은 없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할머니들과 윤미향 당선인이 미국 등을 방문할 때 받았던 후원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은 방미 때마다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체류비 일부를 현지에서 또다시 후원받았다는 겁니다. 워싱턴 DC 근교에서 활동하시는 동포들과 활동가들, 그런 분들이
170만 돈을 모았다고 알고 있어요. 윤 당선인은 해외 방문 후원금 논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들과 해외 활동을 할 때 받은 후원금에 대한 의혹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정의연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단체입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후원금도 논란입니다.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지난 1992년 세워졌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직원 7명이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모아 13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병원 진료를 운영진이 거부하니까 매트리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침대 교체를 요구했는데 5번 이상 요구했는데 5차례 이상 거절. 할머니들은 여러 차례 불만을 나타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 불러가지고 할머니가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나는 집에서 할머니가 있는 거야. 나는 집에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런 말도. 나눔의 집 이사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 이사회 회의에서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3월에는 사무국장 김모 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시회 등 용역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직원들의 급여도 빼돌렸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도 지난주 나눔의 집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원금은 모두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 사업과 기념 사업 등에만 사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JTBC는 40년 전 전남도청을 지키던 학생수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황금선 씨를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황 씨는 계엄군이 사격하던 순간과 전두환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안사 장교가 시민군의 정보를 캐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 도청 앞 금남로 일대입니다.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6살 황금선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계엄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니까 도청에 물려가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폭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선량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1시간쯤 뒤 총소리가 울렸고 황 씨는 건물 기둥 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야가 호기심이 나는지 자꾸 여기다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기둥 뒤에서. 총에 얘기가 맞은 거야 이게 손이. 이게 유탄에 그렇게 될 리는 없고 조준해서 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날 오후 집단 발포로 숨진 시민은 70여 명입니다. 당시 학생수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청을 지키던 황 씨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아주 인상이 강한, 눈도 둥그렇고 이렇게 목도 목이 또 턱 쥐고 그다음에 머리들이 이렇게 올백으로 싹 아주 벌써 길지 않은 사람인데 당시 도청에서 열린 수습위 회의에 들어온 이 남성. 이후 황 씨가 보안사에 붙잡혀 조사를 받을 때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상무대 보안대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뭐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다시 본 거죠.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책상에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이제 황 씨가 기억하는 이 남성은 보안사령부 홍성률 대령. 검찰 5.18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홍 대령은 5월 20일 광주에 투입됐습니다. 홍 대령은 민간인 복장을 한 채 시위대의 위치와 무장 상황, 시민들과 수습대책위의 동정 등을 사찰한 뒤 보고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여태까지 지금 안 돼서 지금도 저렇게 한이 맺히고 아쉬워하고 울분이 차이고. JTBC 정혜성입니다. 전두환 씨는 희생된 광주 시민들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1980년 6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에 보고한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박정희 정부보다 자유를 더 보장하는 정부를 구상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1980년 6월 4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전두환 씨를 만났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이 전 씨에게 박정희 정부보다 다소 자유민주적인 정부를 구상하냐고 묻자 전 씨는 박정희 정부보다 좀 더 리버럴한, 즉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 무고한 시민들이 광주에서 대거 희생된 걸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억압적인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감을 고려해 미국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으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인들은 전 씨와 저녁을 함께하며 느낀 점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 씨는 본인 측근들은 신경을 쓰면서도 여론의 큰 흐름에는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사실상 무지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경제 행사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전 씨는 경제 참모였던 김재익 씨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또 전 씨는 측근 중 본인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내 주변에 예스맨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영어로 말했다고도 합니다. 보고서엔 전 씨가 본인이 가정적이라며 일주일에 2번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갑질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운 사건이죠.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신모 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죠. 네.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입주민 신모 씨에 대해서 신청했고 곧바로 검찰도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소위 그 최희석 씨의 코뼈가 부러지는데 입주민 신모 씨의 폭행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입증이 된다면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영장 발부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통상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사는데도 명확하고 증거도 지금 다 확보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거의 자동으로 인정을 하고요.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핵심은 현실적으로 지금 범죄 사실을 최희석 씨가 안타깝게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술할 분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제 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그게 결국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곧바로 검찰이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도 어떻게 뭐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나와 있는 지금까지 여러 진술이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가학행위 때문에 고 최희석 씨가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거는 뭐 음성 유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범죄행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고 일단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도 빨리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도 받아들여서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신모 씨 대부분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희석 씨의 코뼈가 부러진 것도 뭐 자해 때문이다. 자신이 때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소위 말하는 그 유서, 음성 유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총 유서 3개입니다. 5분짜리 3개인데 그중에 2가지. 그러니까 범죄 행위와는 크게 관계없고 고 최희석 씨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경찰이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음성 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구체적으로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상 지금 고인이 돼서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상 직접 진술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사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는 걸 좀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은 입주민 신모 씨에 대해서 상해죄 외에도 네. 보복 폭행, 협박 혐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을 네. 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에 네. 보면 누군가 수사기관에 자기를 고소하거나 해서 조사할 때 그걸 방해하거나 아니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경우 특가법상 보복 폭행이나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한이 1년이에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설사 코뼈 부러진 사실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소는 이제 최희석 씨가 이미 한 상황이었죠. 네. 고소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뭐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이 되겠죠? 보통 통상 영장 청구를 하면 2, 3일 안에는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늦어도 모레 정도에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 살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구속된 피의자 최모 씨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 심의가 열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그 피해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살해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금전 목적이나 성폭행 목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의 이제 신상 공개 제도에서 네. 강력범죄라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증거도 명백하고 본인이 자백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것도 사실상 거의 연쇄살인과 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최 씨의 범행이 뭐 지금까지 확인된 2건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뭐 전화 통화 내역도 보면 굉장히 많은 뭐 1000여 명과 통화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랜덤 채팅 앱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두 번째 피해자였던 네. 부산에서 실종됐던 그 여성과 같은 경우에 이 최모 씨와 말씀하셨던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접촉이 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사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최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1년 동안 연락했던 여성이 1,100명이 좀 넘는다고 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990명 정도는 신병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한 158명은 지금 행적을 좀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주 지역에 이제 네. 본인의 주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 일대에서 실종됐던 여성들도 혹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4일 만에 2명을 살해한 겁니다. 14일에 1명, 18일에 1명. 그렇게 쉽게 말해서 손쉽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살해 전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지금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이나 이 최모 씨와 그동안 랜덤 채팅 앱이건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했던 사람들의 신변 지금 안전한지 지금 일단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경찰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쇄 살인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일단 피의자 최 씨가 구속이 된 혐의는 전주에 실종된 여성 살해 혐의, 뭐 이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부산 그 여성의 살해 사건과 관련돼서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아닌 거죠. 네, 이제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요. 자백까지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경찰을 좀 칭찬해 줘야 될 만한 부분은 첫 번째 여성이 살해되고 나서 그 남성의 차 안에서 여러 이제 증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지금 피해자 머리카락과 상관없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검찰이 보관을 해뒀는데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바로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이런 DNA 증거도 확보가 됐고 CCTV 증거도 확보됐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 피의자 최모 씨가 자백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살해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 금품 목적인가? 성폭행 목적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여죄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손정우 측은 이중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며 무죄의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검찰은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합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재판에서 손정우의 변호인은 미국의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정우가 한국에서 성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넘길 땐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보다 우선인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미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로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손 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도 범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며 수사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손 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심경을 짧게 말했습니다. 아비로서는 물론 저희는 위중하지만은 아빠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손 씨에게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인도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고요. 통과가 되면 이제 공인인증서는 사라집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텐데요.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생겼던 게 벌써 21년 전이더라고요. 그간에 뭐 나왔던 지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복잡하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라도 하나 바꾸면 큰 일이에요. 이게 공인인증서 다시 다 설치해서 하는 게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네네. 사실은 공인인증서가 뭐 안전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쓰기 불편하다. 네. 뭘 덕지덕지 자꾸 설치하라고 하고 덕지덕지. 예, 또 네. 특정한 웹브라우저만 또 쓸 수 네. 있었고 근데 사실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걸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쓸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해킹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막으려다 보니까 계속 뭐가 늘어난 그렇죠. 거군요.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이 자꾸 늘어나고 사용자들은 불편을 느끼게 된 거고요. 네. 사실은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초기 공인인증서는 모든 회사의 웹브라우저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가장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영세업체 거는 빼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네. 이제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불편성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복잡해져더라도 이게 잘 보호가 되고 보안이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인인증서를 썼다고 그래서 사고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었죠. 네. 일부 사고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네. 실제로 우리가 외국의 간편결제 시스템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고율을 비교해 봤을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사고율이 외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의 사고율보다는 사실은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썼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사고율을 굉장히 낮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불편하면서 내가 썼는데 왜 네. 사고가 나야 돼? 왜 배상을 내가 제대로 못 받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안은 지켰지만 그걸 또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 더 컸다. 이런 이 정도 말. 감수했으면 네.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관련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민간 수단들도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만들겠다. 네네네. 그런 법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법안을 놓고 네.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허. 약간 좀 히스토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1999년에 전자서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전자서명법은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서명법은 내가 전자서명, 컴퓨터로 한 전자서명에도 인감도장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법입니다. 네.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그냥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서명법이 나온 이후에 금융당국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네. 모든 은행 업무에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쓸 것. 반드시. 이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쓰게 됐고 그게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강제 조항이 언제 없어졌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천송이 코트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 강제 조항이 그 당시에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건 뭐냐 하면 네. 강제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많이 쓰고 쓰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하. 사람들이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바꾸기를 그렇죠.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경쟁을 좀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인이란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왠지 더 이거 좋은 것 하나인 것 같고 같고. 나라에서 보장하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인이란 이름 떼고 똑같이 그냥 전자서명 기술, 전자인증 기술 이런 용어를 써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인인증서가 무슨 1등급 인증서든 무슨 인증서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 아하. 그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시스템에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공인 인증서는 없어진다는 뜻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지위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수단들을 다 이제 써라.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법안이 된 거죠? 시장에서 뭐 1등급 인증서로 평가받은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고 네. 2등급 인증서로 평가받은 게 많으면 사용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들을 갖고 경쟁을 하면서 그중에서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 나왔던 게 이거는 서비스 혁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여러 수단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네네. 뭐 요즘은 뭐 이미 간편하게 인증을 받는 그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굉장히 어떤 많아졌죠.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공인인증서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게 없어지면서 네.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증수단이 나왔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들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체 인식 기술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했다. 이런 어떤 문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잘못된 건가요? 예, 그게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하는 것은 속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용 편리성을 굉장히 개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인인증서 쓸 때 비밀번호 자꾸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생체인식 기술로 바꾼 겁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지문인식만 하면 인증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그 달라진 속에서 거네요.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역시나 아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공인인증서가 그래도 보안을 지킨 부분이 다른 나라의 그 시스템에 비해서 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다른 수단들이 나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건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앞에 공인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관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불편한 인증서만 썼죠.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다양한 인증수단이 경쟁을 하게 되면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양한 인증수단을 업체가 골라서 써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준 대신 책임도 지라는 겁니다. 너가 사설인증서 여러 가지 인증수단 중에 어떤 걸 골랐으면 네. 사고 날 때 책임도 지라는 어허. 그런 내용을 법안에서 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이고 사용자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조금 전에 4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계획들이 언급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오늘 아침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한 말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민간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다음 달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 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오늘 2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오늘 취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역시 관심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2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이 총통은 역대 총통 중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대만 국책 싱크탱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74.5%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차이 총통이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더욱 과감하게 독립 추구 행보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 총통이 오늘 취임식에서 중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UAE의 민간 기업이 몇 초 만에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판정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장비는 1000회가 넘는 초기 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발사 측은 검사자의 검체나 혈액을 채취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도 적게 든다면서 작동법을 조금만 익히면 집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동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13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4만 5천여 명이 오늘 등교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혀있던 학교의 문이 80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다른 학년들은 앞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횟수 등이 결정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수업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자신의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이 된 감염 사례가 20건이 넘게 나온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강사의 제자가 갔던 PC방을 이용해 감염이 된 고등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체육시설과 학원, 카페 등 여러 시설들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정당국이 희대 탈옥수 신창원이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 침해라면서 신 씨가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1997년 교도소에서 탈옥한 뒤 2년 6개월 만에 붙잡힌 신창원은 20여 년 동안 독방에서 CCTV를 통한 특별 개요를 받았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개정안,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이 오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